자, 이런 겁니다. 일본이 왜 패전 이후에도 그렇게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가능했고, 왜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먹고 중국까지도 먹을 정도 됐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그렇게 기고만장했을까? 일본은 별거 없는 섬나라였잖아요, 사실. 걔네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문화나 이런 거 따져보면 되게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 강력한 어떤 경쟁력들을 외부를 통해 가지고 왔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시기에 일관되게 세국 정책으로 나갔었고요. 절대로 외국 잡것과 우리 문화가, 고유의 문화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전통적으로 그런 거였고요.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중국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개방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중국 모방에 지금 완전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국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모방의 왕국이었죠. 더핑하고 브랜드 제품들을 갖다 뺏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의 경쟁력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의 경쟁이 됐다고. 그거 자체가 저는 카피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들 미술학원 다니셨잖아요. 그죠? 미술학원에서 여러분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림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상상해서 표현하시고 이런 거 하십니까? 네? 뭐부터 합니까? 보고 그리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보고 그대로 묘사하는 것부터 합니다. 네? 그게 계속 어느 수준까지 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철학을 담아가지고 다르게 표현하고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제안하는 그림들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경제,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패턴 중에 그냥 하나라고 봐요. 모방이라는 것은 그 과정 중에 밑바닥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좀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디자이너들이 너무 연구를 안 했어요. 예.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쓸 수 있냐? 예. 그럭저럭 좀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프레임. 다만 조금 디자인에 맞춰서 조금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세스만 한번 쫙 들어가고, STP가 그래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요점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프로젝트 플래닝 단계. 모든 프로젝트의 출발점에서는 항상 프로젝트 자체를 기획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일정 계획도 해야 되고요. 실무에서는 예산 계획도 해야 되고, 팀을 짜야 되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최종 아웃풋은 뭘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먼저 설계가 돼야 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이슈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데이터 없이 작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없이는 설득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만약 그런 거 없이 지금 새로운 휴대폰 디자인 하시고 해서 여러분 스케치만을 했다 그러면 절대 좋은 디자인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뭔가 어떤 데이터, 물론 머릿속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케치만 해도 뭔가 명작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디자이너들은 외부의 지식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리서치와 분석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리서치를 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좀 짜잘한 그런 방법론들,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요 6개 안에 다 들어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데스크 리서치. 데스크 리서치는 여러분 많이 하죠. 주제 던져주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보통 과거 수업 시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무슨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돼. 그렇게 하시죠? 그죠? 자, 어떤 식으로 자료 조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끝납니다. 인터넷에도 너무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게 데스크 리서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처럼 여러분이 책상 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예. 데스크 리서치는 간접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인터뷰 밑으로 쫙 나오는 것도 다 직접 조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거는 직접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간접 조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데스크 리서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데이터는 찾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사람의 어떤 니즈, 숨겨진 그 사용자의 니즈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항상 달라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 목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목적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